얼마나 커지는데요? 20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번호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는 이런 역할에 유지태 배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왜냐면 올드보이 때도 뭔가 풍채도 좋은데 뭔가 부드러움 속에 되게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냥. 전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뭐 목소리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젠틀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주태 배우는 딱 호감도가 한 80에서 시작하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런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고 지태형이 처음 나오는 저기 번호표 첫 등장 장면 보면 뒤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돌잖아요, 사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건물보다 더 커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뒤에 맞춰놓은 빌딩 숲을 다 뚫고 나오는 그런 존재감, 그런 것들이 연기하실 때 외에도 늘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가 영화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태형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앉아있는 모습, 서있는 모습.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늘상 저를 먼저 세웠었어요. 네. 존재 자체가 영화야. 영화적인 분위기. 실제로 돈 찍을 때쯤 또 보일러 광고를 하셔가지고 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래서 저 준현 씨랑 저랑 지태형 보고 콘덴싱 형님이라고. 댄싱 형 왔다고. 벤싱이 영화다. 그러다가 너도 나도 나서서 돈 찾고 거래 취소하면 한 팀장이 책임질 겁니까? 이거 하나 써요. 그러니까 조우준 배우가 언제나 이렇게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1987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철의 삼촌으로 나와서 이 보검실로 들어올 때 이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새마을 모자 아이디어도 직접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보통 사람 같은 이 박종철의 삼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 영화에 완전히 좀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봉오동 전투에서는 이 마적단 출신의 저격수 마병구 역을 맡았는데요. 후반부에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순간이 이어지다가 이 저격에 성공했을 때 참았던 숨을 정면샷으로 탁 터뜨리는 장면인데 그 아이디어도 이제 조우준 배우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다른 영화에서도 뭐 조우진 배우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됐던 캐릭터가 있을까요? 국가부도의 날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음. 그 뱅산카셀 같은 IMF 총재를 하는데 회의하는 장면에서 김혜수 누나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IMF 총재한테 막 따지고 김홍포 선배님 맡으신 그 장관님한테 수석님, 협상 엎으세요. 라고 하면 차관님 제가 이런 시건방이 있나? 저리 까부지 말고 이거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조금 더 보태보면 더 이 장면, 이 영화가 더 처연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대사를 치다가 한수연 안 바뀌어. 네가 아무리 밟아도 쳐도 안 바뀌어. 그 마디는 제가 조금 감정을 담아서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봉오동 전투할 때 감독님을 뵈러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노트를 해가셔서 원신영 감독님께서 굉장히 놀랬다고 그러는데 그 노트의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그 이른바 걱정거리인데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마적이라 하면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안 좋은 짓만 그렇죠. 하던 그런 마적이 어떻게 독립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나? 그 계기점이 제일 많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정답이 나한테는 황해철이라는 계기점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성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도적질 한 번 한 적이나 있어? 그거를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해야 도움을 좀 많이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우준 배우는 수많은 영화에서 너무나 다양한 캐릭터를 되게 리얼하게 또는 되게 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배우, 자기 길을 걷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돈이란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직한 어떤 원칙들이 되게 정확하게 있는 그런 그 공무원 역할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볼 영화에서는 큰일 났어 하여튼. 마야광. 어떡하면 좋아. 저기 그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으면 그 끝에 이미 가 있는 네. 그 사람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재밌겠다. 네, 이번에는 우민호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마야광 볼 텐데요. 네. 어떤 작품이죠?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야광, 이두삼의 흥망성쇠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개봉했는데 오늘은 조성강 캐릭터에 맞춰서 다 찾아왔어요. 얼굴이 점점 칙칙해지는 조성강에게 않습니까? 화장품을 듬뿍 발라주고 싶죠. 이니스프리에서 빅세일을 진행한 날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만 마시는 조성강에게 다른 주스도 추천해주고 싶죠. 코스트코에서 유기농 하와이 노니 주스를 할인 판매한 날 개봉했습니다. 아, 노니 주스 좋네요. 몸에 좋죠. 노니 주스. 그것도 유기농이야. 네, 이번에도 엉조님이 보내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메스앰페타민, 필로폰, 일명 히로뽕.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공포심이 사라지고 전쟁 나가 무섭지 말라고 군대에 풀고 전쟁은 끝났지만 당연히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넘쳐났다. 일본 정부가 히로뽕을 법으로 금지시키자 일본 마약업자들은 가까운 부산으로 눈을 돌린다. 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노라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 공장이 필요했던 일본과 수출이 애국이던 우리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져 바야흐로 히로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72년 부산 근처 해상 어딘가 평범한 금세공업자로 살아가는 이두삼은 어느 날 선상에서 벌어지는 금 밀거래 현장에 감정사로 참여합니다. 그만 진짠데 시계는. 그러나 해경의 급습으로 두삼은 무작정 바다에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해경과 밀거래 조직 유엔파보스의 짜고 치는 판이었던 것. 재산님도 와 말을 안 해주갖고. 말물. 그날 이후로 신뢰를 얻으며 암흑가에 손을 뻗친 이두삼은 자식 셋의 여동생들까지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두한이 오빠 다 죽게 생겼다. 사촌 동생 이두한이 성강파 일당과 엮여 오줌 섞인 위스키를 죗값으로 대신 마시는 치욕까지 버텨내는 누구보다 가족이 소중한 남자죠. 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두삼을 유엔파와 연결시켜준 지인을 통해 일본에 히로뽕을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뽕? 그리하여 오사카까지 직접 건너간 두삼은 제1동포 야쿠자 김순평과도 안면을 트게 되죠. 두삼은 순평에게서 한국에 마약 공장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료를 받아갖고 조선서 만들어가 그거를 다시 열로 갖고 와 팔면은 이게 어찌 되노? 금땡이지. 맹그레다 팔아먹기만 하면요. 하지만 그의 사업적 욕망과는 다르게 해상 밀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중정 감찰 실장까지 온다고. 김반장 이 새끼. 중앙정보부 백 실장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교도소에 수감된 두삼. 정마 용팔이파 최부장 아이가 일본으로 통하는 밀수는 최부장이 꽉 잡고 있다 카던데. 이준 배우. 그때 마침 새로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최진필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수첩 들고 중정 찾아갑니다. 뇌물장부로 김반장을 협박한 부인의 도움으로 조기 출소하는 두삼. 오늘 나오는 거 맞나? 하지만 그가 출소하자마자 찾아가는 건 조강지처가 아닌 최진필이었죠. 제부장, 내하고 통화하자. 야, 니 내하고 겸상도 못한다. 네 마약 단속반 과장하고 호용호제한다며. 그 백 나도 좀 쓰자. 그리하여 최진필의 백, 마약 감식과 서상훈 과장을 만난 두삼. 이성민 배우. 절로 중요한 거는 봉제는, 봉하면은 끝나는 거. 손대지 말라고 뽕해. 내가 뭐 한다고 그 비싼 걸 처먹는데. 아마 첫 뽕 한 날 내 말 뜻을 알게 될 기다. 첫 뽕이 적이거든. 팀워크는 안 맞지만 어쨌든 든든한 뒷배에 전설의 마약 제조자 백 교수까지 섭외한 두삼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듭니다. 야, 백 교수님이시다. 수입한 원료를 백 교수에게 전달하고 그의 제조실이 숨겨진 돼지우리에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고품질 마약 제조에 성공하고 두삼은 이를 순평에게 전달해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며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분수 안 배웠지? 그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아이가? 지 분수를 알자. 이거 주판을 새로 튕겨야 되겠는데. 최진필과의 수입 배분이 문제가 되자 두삼은 또 다른 마약 판매책인 성강파 보스 조성강을 찾아갑니다. 네, 첫 촬영이었어요. 용팔이파에 있던 최진필이 밑에 있다 카던데. 밑에는 무슨
물건은 제가 다 관리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좀 돌릴까 하는데. 성강이 자신을 낮게 깔보는 태도에 더 큰 배포를 보이고 싶은 두삼.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조사장님. 그러나 그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두삼은 성강과 호영호제한다는 고배의 오야붕 이야기를 꺼냅니다. 수고해 형님 말이가. 이래 합시다. 당분간 옆으로 놓을 거는 제가 고마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 배 좀 태워주시죠. 고배 형님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고베로 간 두삼. はい準備しました釜山から来た移動サムでもう一人が移動ファンです奴らに負けて消します 하필이면 바로 그날 수곤을 제거하려는 암살 자객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칫하면 거래가 틀어질 것을 예감한 두삼이 서둘러 수곤을 만나러 갑니다. 온몸을 날려 수곤을 보호하는 두삼. 올해가 이두삼 됐어.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가 보여준 충성의 대가로 그는 큰 돈을 쥐게 됩니다. 왜 돈을 벌면 돈을 던질까요? 저거 안 던지고 그냥 저기까지만 하고 끝났어도. 부자동네 한번 알아봐라. 거기서 좀 널찍한 데로 이사 가갖고 다시 시작하지.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그는 이제 상류 사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에 성강은 국내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겁나나? 아, 그게 아니고 요 일본 놈들 뽕으로 조지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아닙니까? 뽕제가 나라 걱정도 다 하고 외국산 나셨네. 한편 부산의 마약 감식과로 새로 부임한 김인구 검사. 이두삼 최진필 엮어서 조성광이 잡읍시다. 그의 목표는 부산에 자리 잡은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는 것이었죠. 서 과장은 하던 대로 수사를 막아보려 하지만 한참 뽕 맛들인 뽕제 하나만 잘 족치면 됩니다. 예. 아니 이번 기회에 야구자랑에서 그냥 싹 다 잡아쳐 넣읍시다. 소식을 들은 두삼은 성광에게 추천받은 여의도 구사장을 만나러 떠납니다. 정확히 구사장이 초대한 은밀한 비밀클럽에서 일본 마약 총책 진 회장뿐만 아니라 온갖 데 연줄이 다 있는 로비스트 김정아를 알게 되는 두삼. 아유, 골치 아픈 여자. 정아가 욕심난 두삼은 결국 정아의 호감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아와 함께 일본에 있는 진 회장을 만나러 가죠. 물건들 챙겼어? 제품명은 뭐야? 제품이요? 이것도 일종의 수출인데 브랜드가 있어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 조센 사이코の職人が少ないものです。仏像の中に薬入ってるの。重くなってるな。 진 회장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건네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이 구덕이. 그러나 하필이면 그곳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던 백 실장을 맞닥뜨리는데요. 신분 세탁까지 한 상황에 백 실장이 어쩐지 사업의 뒤탈이 될 것 같다 느낀 두삼. 오랜만에 순평을 만나는 자리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백 실장이 나타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순평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백 실장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던져버린 순평과 두삼. 두삼은 첫 살인의 충격을 잊고자 절대 해선 안 될 약에 손을 댑니다. 뽕쟁이가 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느덧 거물이 된 이두삼. 궁전같이 거대한 저택의 장미정원 밑에서 백 교수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로 직접 마약을 제조하고 그럴싸한 유령회사를 통해 배급하며 수출 역군으로 거듭나 대통령 훈장까지 수여받죠. 이렇게 잘 나가는 두삼의 사업과는 달리 그의 사촌 동생 두하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로 살고 있습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김대만 배우. 난동을 부리다 친구를 죽인 뒤 성강파 일당에게 붙잡힌 두하는 내가 잘못했어.
두삼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죠. 사람이 나가 뒤지야 얼굴을 보네. 성강은 두삼을 여러모로 도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줌물 받아먹던 걸베이 새끼 요래 키워놨더만 응? 이 돈내 빼고 요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앞으로는 네 대가리 만질 일 없을 기다. 정아 역시 조용히 두삼에게 경고하죠. 약 끊어. 내가 시골 건달 뒷바라진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 두하는 이제 김 검사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방은 뭐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두한을 미끼로 함정 수사를 펼친 김 검사. 헤이 뭐 됐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드디어 처음 마주하게 된 두삼과 김 검사. 개같이 번 돈 어디다 쓰셔? 개같이 번 돈은 정성면제로 쓰는 게 아니라 정성한테 쓰는 겁니다. 내가 검사님 앞에 1억 보재기 딱 내놔비면 검사님 못 잘 겁니까? 금방 검사님 머릿속에 팍 지나갔는데 뭔가가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약 빨고 지야 새끼야, 어? 지금장님이 그만 풀어줘라 가는데. 그동안 갖다 바친 뇌물 덕분에 쉽게 풀려난 두삼. 꽁꽁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어? 야, 이 두삼, 꽁쟁이. 네 빼기 평생 갈 것 같아? 어? 돌아오는 길에 정아에게 화풀이하던 두삼은 자신이 진짜 마약왕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내 밤길은 네가 책임지라 이제. 성강파의 2인자를 이용해 성강도 제거하라 지시합니다. 그 장면. 이 액션씬도 진짜 인상적이에요. 소리 한 번 내자. 끈질긴 성강의 목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백 실장을 죽였던 것이 탄로나 부산으로 왔던 순평 역시 제거당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으로 사망하자 정부 쪽 측근이었던 이른바 두삼의 백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넌 어찌 되는 긴데? 어이?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오케이? 구사장. 혼자의 힘보다는 사실상 백으로 버텨오던 두삼의 왕자는 이제 쓸쓸하게 변해버리는데요.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그가 만든 마약본.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점점 미쳐가는 두삼. 내가 이두삼이 알고 이두삼이. 너가 숨지 말고. 이 나라는 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땀이 있을 때 이거. 내 아이였으면 다 굶어 뒤진다. 내가 니한테 통화를 듣고 있던 수사관들은 두삼의 위치를 알아내 들이닥치죠. 이거 뭐 중국인가 이거. 야. 오지 마라. 강하게 저항하는 두삼. 결국 군대까지 동원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네, 실제로 있었던. 실제 집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 네네네. 이두삼, 글쎄 다 끝났으니까 총 내려놔. 더 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다. 과거처럼 풀려날 수 있는 백이 없는 두삼에게 마지막 남은 백은 바로 뇌물장부. 그렇게 줄줄이 잡혀 들어오는 수많은 마약 사범과 관련자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했던 그의 끝은 보잘것없는 마약 중독자였죠. 그런 마약 중독자에게 주어진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타이틀, 마약왕이었습니다. 아, 되게
빠져들게 된다. 본편을 보는 것처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부터 유통까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대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 당시 일본에서 그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였는데 마약 제조 공장이 우리나라 부산에 이제 숨어들게 된 거죠. 바야흐로 히로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나중에 역으로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된 건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뒷돈을 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던 시기에 마약 사범은 어떻게 다 끝장을 낼 것처럼 하지만 다 이렇게 유통이 되던, 그러니까 참 여러 면에서 암울했던 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어이없는 역사인 것 같아요. 이제 1970년대를 중심으로 뭔가 좀 뒤틀린 그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두삼이 이제 최 부장을 이제 만나러 가서 이제 백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까 이거.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아니고. 약간 궤변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결국 현실화가 되죠. 그래서 이두삼이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라던가 혹은 뭐 반공대에 나가서 이게 태극기를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그 시대에 이런 것까지 가능했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당시 마약 제조 및 밀매로 검거된 마약 사범들이 있었대요. 근데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하다가 붙잡힌 게 마약왕 이황순. 이황순은 당시 국내 최대 마약업자로 초반에는 영화하고 비슷하네요. 금괴, 시계 등을 밀수하는 일을 하다가 이후에 수출용 필로폰을 불법 제조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고 이황수는 자택에서 70억 원 규모의 마약을 팔았고 그 당시 예, 70년대 당시에 체포 당시 재고된 필로폰의 가치만 해도 300억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뭐 한반도의 마약왕 이 나라는 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땀이 있을 때 이거. 수출력군이시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황수는 집안에 약 6평 규모의 마약 제조 공장을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미 정원을 크게 따로 기르고 사람이 접근하면 대형 경비견들이 출동하도록도 되어 있었고요. 또 CCTV뿐만 아니라 고성능 음파 탐지기까지 있어서 외부인이 집 주위 2m까지 접근하면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황수는 나중에 결국 붙잡혀서 1981년 4월 28일에 징역 15년형을 받았다고 하죠. 저는 그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도 정말 충격이었고 기사에 그 사진이 있어요. 이 이황순의 집 배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감독님이 이건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70년대에 한국에 이런 집이 있었단 말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에 한국에 마약을 팔아서 수백억대 돈을 번 사람이 있었다고? 완전히 숨겨진 또 사건인 거예요. 감독이 이제 기사로 처음 이 사건을 접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서슬퍼런 그 유신 독재 시절에 이런 인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치권과 결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달아서 야, 뽕꾼 백이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대단해.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민호 감독이 그 내부자들을 시작으로 또 마약왕 그리고 이 다음에 남산의 부장들을 만든 데 있어서 뭔가 한국의 현대사를 좀 보여주는 3부작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 편이 뭐 감독 스스로는 또 욕망의 3부작이다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하셨더라고요.